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발이 날 먹겠어. 그것이 가섭스님의 화분이 이무기 비비를 되살렸다. 원작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진다. 최원우가 갑작스럽게 왕을 속이고 가인들에게 몰래 딸 최인선을 집 밖으로 빼돌리게 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팔척귀의 끔찍한 죽음에 얽힌 진실은 놀랍게도 최원우 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모든 정보는 최씨 가문의 가계보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가계보는 현재 강철의 손에 쥐어져 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13화의 상세한 전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디테일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가섭 스님이 여리에게 건넨 화분을 기억하시나요? 이 화분을 잘 돌봐라. 언젠가 내게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 화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을 품고 있다. 바로 이무기 비비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팔척귀를 소멸시켜 빛나는 구슬을 되찾고 윤갑과 대법사 넙덕의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 여러분은 강철이가 부상을 입을 때마다 맑은 샘물에 몸을 담가 치유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자연이 빚어낸 장소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닌다. 수천 년 동안 수련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방해받지 않고 안심하며 수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강철이나 비비 같은 이무기에게 맑은 샘물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숲은 수련을 위한 안전한 은신처가 된다. 비비가 잃어버린 육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빛나는 구슬을 되찾아 가섭 스님의 화분에 심어야 한다. 신목의 뿌리는 그 구슬을 감싸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사라진 육신을 재생시킬 것이다. 한편 강철은 여리, 가섭 스님, 그리고 왕 이정과 함께 용담골로 향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을 아꼈지만 기묘하게 얽힌 기운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강철은 무심한 듯 걸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산 아래로 퍼지는 사악한 기운 속에서 그의 담수 기운이 일렁였다. 점점 인간적인 감정이 차올랐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감정은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여리는 단호히 답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수는 저승의 문을 여는 것뿐이에요. 강철이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 전에 하나가 더 남아있다. 팔척귀의 호패. 그게 있어야 화덕차사가 그를 끌고 갈 수 있어. 여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비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구지 풍산만이 그걸 알고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풍산은 신당을 떠났다. 왕실과 다시 손을 잡은 모양이야. 곧 귀문이 열릴 거다. 그럼 시간이 없어요. 여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도성을 넘어 용담골을 향했다. 지금부터 내가 움직일게. 강철, 날 막지 마. 강철은 그녀의 손을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여리는 운명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세상은 이미 뒤바뀌고 있었다. 풍사는 도성 깊은 곳에서 최후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여리는 무녀로서, 강철은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신으로서 무너지는 경계를 넘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시각, 풍사는 왕실 외척들과 은밀한 회합을 열고 있었다. 왕의 외조부라 불리는 자는 실권을 되찾기 위해 풍산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팔척귀를 완전체로 이끌어 왕실의 대를 끊으려는 계획에 동의했다. 풍사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귀문은 곧 열립니다. 호패만 손에 넣으면 그날이 옵니다. 그 호패에 팔척귀의 저주가 처음 새겨진 피의 폐물은 오직 풍산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숨겼다. 여리와 강철이 움직이는 가운데 그는 귀문을 열기 위해 여리를 제물로 바칠 계획을 세웠다. 용담골에 도착한 여리는 가섭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래전 묻힌 무덤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연종 대왕 시절 희생된 무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바위 틈 깊은 곳에서 호패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여리는 신기를 모아 손끝으로 바위를 짚었다. 붉게 물든 나무 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균열이 퍼졌고 봉인의 틈이 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철은 제단 위에서 여리의 기운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찾았구나. 그는 담수 기운을 모으며 말없이 용담골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이번만큼은 자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었다. 호패, 야광주, 그리고 귀문의 봉인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 팔척귀의 완전체는 그 문을 통해 이승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마쳤다. 열이, 강철, 풍산 각자의 신념을 품은 이들의 길이 마침내 한 점에서 충돌할 순간이 다가왔다. 용담골에 도착한 열이와 강철은 왕 이정과 함께 조심스레 산길을 올랐다. 한편 왕 이정은 열이에게 김봉인이 팔척귀의 배후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다. 그럴 리 없다. 김봉인 대감은 선왕의 충신이다. 감히 대위전을 모함하다니? 그는 열이와 강철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강철이 신기를 내뿜자 경회석의 기운이 그를 감싸 멈추게 했다. 그러나 왕 이정도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열이의 이야기는 사실과 너무도 맞아떨어졌다. 무엇보다 용담골에 도착하자 봉인 아래로 스며드는 사악한 기운이 그의 피부로 전해졌다. 그 기운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각 풍산은 멀리 떨어진 굴 속에서 천지장군 팔척귀의 완전체 봉인을 푸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팔척귀는 그가 모시는 존재이자 그의 몸 안에 빙의된 신령이었다. 풍산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비비가 넘긴 야광주, 결국 천지장군님을 깨웠지. 신도, 인간도 막을 수 없다. 그의 곁에서 검붉은 무구가 빛을 뿜었고 그 기운은 용담골로 퍼져나갔다. 김봉인은 궁 안에서 풍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천지장군을 통해 왕 이정의 숨통을 끊으라는 뜻이었다. 그의 말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원우에게 전해졌다. 최원우는 용담골 인근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신호를 기다렸다. 김봉인과 최원우는 겉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오래전부터 왕실 권력 재편을 위해 느슨한 공모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원우의 눈에는 결의와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왕 이정과 함께 산중턱에 오른 열이는 갑자기 기운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 강철, 느껴져? 이 기운, 단순한 기운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열고 있어. 그 순간 땅이 갈라지고 붉은 기운이 솟구쳤다. 팔척귀의 기운과 야광주가 융합된 힘이 괴음을 내며 봉인을 뚫고 나왔다. 열이와 강철은 몸을 던져 왕 이정을 보호했다. 그 기운은 허공을 휘감으며 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바로 팔척귀였다. 왕 이정은 그 존재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으로 조각난 영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은 기묘하게도 최원우의 눈과 닮아 있었다. 강철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다. 저 자식,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 열이가 강철을 바라보자 그가 단호히 말했다. 귀문이 열린 시점. 이 기운의 흐름, 최원우,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강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으며 검은 기운을 가르고 섰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널 봉인하러 왔다. 팔척귀의 붉은 기운이 정점을 찍자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진동이 일었다. 팔척귀는 한 손에 야광주의 형상을 쥐고 허공을 가르며 왕 이정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인간을 향한 분노와 버려진 자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다. 왕 이정이 검을 뽑으려 하자 열이가 막았다. 지금 무기는 소용없어요. 적건 저승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강철은 담수 기운을 온몸에 끌어올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기운을 펼칠 때마다 손끝에서 불규칙한 진동이 일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야광주를 소멸시킨 후 그의 힘은 완전하지 않았다. 열이가 재빨리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잠깐, 아직 시간이 있어. 비비님의 마지막 파편, 호패가 반응하고 있어. 가섭 스님은 봉인의 틈에서 빛나는 붉은 패를 꺼내 들었다. 이걸 쓰면 잠시 잠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봉인은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열이는 결계를 펼치며 왕 이정과 가섭 스님을 보호하는 진을 그렸다. 강철은 자신의 몸으로 팔척귀의 공격을 막아섰다.